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조기금리 인상을 일축했습니다. 나스닥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인플레 우려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헷갈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제 닥칠지 모를 긴축 발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자본시장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 연준의 정책 방향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황세훈 상명대 객원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제 미 하원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증언이 있었죠. 황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제 시장에? 일단 시장은 굉장히 큰 안도감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사상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물론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경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사실 그동안 연준은 계속해서 강공 모드였다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공 모드였죠.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면서 2022년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이 얘기는 결국은 올해 연말이면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따라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것이 이제 큰 폭의 주가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커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조금 이제 소극적인 모습, 위축되는 그런 이제 조정 모습들이 강했다면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연준에서 사실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파월 의장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장이 여기에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난밤 미국 증시 다우존스도 그랬고요. 나스닥 S&P 500 지수 다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의 영향으로 오늘 사실 우리 시장도 사실 상승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조금 위축됐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이제 안도감을 찾는 약간의 상승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시장의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더군다나 요즘에 뭐 투자자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네이버와 카카오 이른바 IT 대장주들인데 네네. 금리 인상 없다는 발언과 이 IT 대장주의 상승과 연관 관계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연결성은 사실은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 대부분 성장주, 특히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주들은 조정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특히나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만 카카오는 여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줄기차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금리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향후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압도해버렸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고문님 어떻습니까? 이 페드 연준의 의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의 금리에도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난번 FOMC 회의가 있었고 어제 발언 시장의 금리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사실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려오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가 사실 1.45 밑으로 내려오면 이 경제가 불황기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1.43을 갑자기 찍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지금 경제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지금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뭐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현지 언론들이 지금 설명하는 건 이렇습니다. 아직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미국에. 물가에 명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율을 빼는 부분은 아직도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지금 희한한 게 지금 V자 반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 중립금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도 디플레도 안 나타나는 아주 적정한 잠재적 성장을 달성하는 수준의 금리인데 이게요 2020년 6월부터 하나도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인플레도 아니고 디플레도 아니고 전혀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이 움직이질 않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지금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정책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낮아지면은 향후 10년간의 10년물이 이제 좀 오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프레드 지금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시장의 성장성, 증시의 성장성은 굉장히 지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앞뒤가 굉장히 안 맞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뭐 또는 증시의 과거 역사적 수치하고 넣어봐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도가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예. 과연 뭐가 지금 있는지. 예. 근데 제 개인적인 걸로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도 2월 말로 끝납니다. 내년 2월에 파월 의장 임기다. 네. 임기가 다가오니까 다가오는데 후보자 지명을 전통적으로 7월이나 8월 달에 합니다. 네. 그럼 7월, 8월에 지금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연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난 40년간 연임 못한 사람은 제네 옐런뿐인데 이번에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한 연준 의장으로서의 명성을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화되는 것이 지금 현지 언론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듣기 좋은 내기의 캔디 같은 지금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속뜻은 이거죠. 자, 요번 내 임기에서는 안 올립니다. 올리더라도 제가 연임이 된 후에 제가 총대를 메고서 올리는데 굉장히 점진적으로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하고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 연준이라는 게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인데 우리 고모님은 파월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연준은 네. 사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기업이지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경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욕망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지금 많은 지금 연준 이사뿐만 아니라 지방 연방은행의 이제 총재들이 그 FOMC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향 분석을 쫙 해놨는데 다 지금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향이 뭐 네, 발언이 매파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비둘기로 갔다가 비둘기가 매파로 왔다가 지금 굉장히 뭐 성향을 이제는 뭐 가릴 수 없게 굉장히 지금 회색지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어저께 제롬 파월의 기자 뭐 청문회 건을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할 겁니다. 숫자 보고 결정하지 앞으로 뭐 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등등을 보고서 그때서야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하기 전에 분명히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내는 배경은 저는 뭐 몇 가지 있는데 예. 사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시작이 됐다고요? 아주 네. 철산 사는 거죠? 작년에 굉장히 정크본드식 회사채까지 다 사줬거든요. 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1년짜리로 바꿔탔어요. 1년짜리는 만기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작용을 하는데 테이퍼링을 안 해도 그 정도면 이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다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불준비금 금리 올렸죠. 레포 금리 올렸죠. 미국의 테이퍼링은 시작한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큰 물결처럼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자신감을 굉장히 파월이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번 청문회에서 봤습니다. 황세원 의원님,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겠다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렇게 말한 근거랄까? 파월 의장이 보는 경제에 대한 상황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지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 여기서 근데 이제 선제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과연 그럼 어떤 것이냐. 선제적이라는 것이 수치가 확인이 되면 높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페드가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는 전혀 지금 그 파월 의장의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랑 언급이랑 배치되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금리를 서둘러서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의도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숫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숫자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 패드는 연준은 당연히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높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말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3월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그때도 이미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시기였거든요. 근데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작년에 워낙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내지는 수요가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예상보다 더 높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안에 그렇게 끝나버릴 이슈가 아니라 최소 연말 근처까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지금 연준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를 살펴보면 물가 상승률은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5%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2%입니다. 물론 연준은 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1년 내도록 0%였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4%가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작년 1년과 올해 1년의 평균치를 내면 2%인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당장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4%를 넘어서 계속 5%를 향해서 올라가고 5%를 만약에 넘어버린다면 이건 충분히 연준으로서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저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고는 있는데 발언 자체만 보면 연준의 장기 목표치 수준, 아까 말씀하신 2%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자꾸 파월 의장은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상승한다면 입장이 충분히 바뀔 수 이렇게 있다는 보는 거죠. 거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저렇게 높은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지금 현재에 우리가 봐야 될 숫자는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럼 4월 달에는 0.8%가 올랐는데 5월 달에는 0.6%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혼재적인 지금 경제 지표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근데 연준은 그런 뭐 물가 뭐 이런 걸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자기네들이 기본으로 삼는 게 이제 연말에 아니라 월말에 이제 발표될 PCE라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소비 지출인데요. 그걸로 물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면 그게 한 25일, 26일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 또 한번 시장이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제 뒷얘기지만은 요번에 청문회에서 뭐를 물어볼 거냐에 이제 예상 질문을 사실 예상 질문을 주고 예상 답변을 줬습니다. 공개를 해서 줬는데 언론들에서 뭐를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봤냐면 이제 제롬 파월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당신이 지금 일시적이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란 기간이 얼마요?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네. 그거를 얘기하라는데 그 질문은 안 나왔어요. 질문이 안 나왔어요. 네, 질문을 한다고 예상 리스트에 이제 그게 안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꼭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아니 금융위기 이후에는 4년 후에나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왜 코로나19는 1년 만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를 지금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두 가지 질문 다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서로 사전에 이제 교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일시적이라는 것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장에서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한 방향성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지표를 보고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앞으로 그 시점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또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난 FOMC에서 논의한 건 맞다. 뭐 등등 두 가지를 굉장히 지금 잘 맞추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제 비둘기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고 지혜의 여신 부엉이파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 FRB 미 연준의 결정을 좀 정치 공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현재의 지금, 입장을.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가 연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7월이나 8월에 지명을 받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 후보자들이 좀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쟁 라이엘 후보들? 네. 블레이드너라는 그 여성분, 거기는 제넷 옐런하고 재무장관 같이 했던 재무장관 후보 하마평에 올랐던 여성분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가 있고 케빈 워시라고 저번 때 자기하고 붙었는데 케빈 워시가 이제 떨어진 후보가 또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이 보면 연준 이사들이 싹 바뀝니다. 의장이 바뀌면 예. 의사들도 다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이 공화당원이에요. 오바마 때 이제 연준에 이제 입성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때 픽업이 돼서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기의 위치가 사실은 뭐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연준 의장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임을 지금 과거 40년 동안 연임 못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정치 정무적으로 지금 뭐 행동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정치 공학적으로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얼마 전에 뭐 금리 인상이 꼭 미국 경제에 뭐 나쁘지만 않다는 투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 어떤 이런 거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전에 이제 금리를 조금씩 이렇게 인상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게 그렇게 경제에 나쁠 것인가? 거품을 조금씩 자주 터트려 주는 거는 예. 큰 위기를 막는 데 있어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버블이 지금 굉장히 큰 걱정인 거잖아요. 예. 자산 시장에 버블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버블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 거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버블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유동성 공급에 있단 말이죠. 자금을 풀어서 지금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자금을 풀고 있지만 이런 풀린 자금이 주로 자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부동산 시장으로 가든지 주식 시장으로 가든지 또는 요즘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자산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유동성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이런 위험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주게 되면 그런 버블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거시 경제의 건전성 측면은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다. 예. 경제가 연착륙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금리의 인상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사실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제 중요한 논점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상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가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면 사실 이런 논란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를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푸는 게 맞죠. 그렇지만 미국 경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의 이러한 방향성보다는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자산시장의 거품, 그리고 그 거품이란 것은 일시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러한 거시경제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를 하면 오히려 이제 조금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결정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점점 목소리,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 얘기하는 거는 1913년부터 지켜오던 불문율을 깬 겁니다. 재무부 장관이 금리 올려라 마라, 이거는 연준의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잡이를 하고 지금 제넷 옐런하고 제롬 파월하고는 굉장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는데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넷 옐런은 2022년에 완전 고용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제롬 파월은 2023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넷 옐런이요, 노동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이런 뭐 거시 경제보다는 금융 경제보다는 노동에서 너무나 잘하는 게 뭐냐면 완전 고용이 나오는 것을 뭐 인위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는 재정이라든가 통화 정책에 기간이 1년 정도 필요한 거예요. 효과를 보려면. 예, 네. 그런 것들이 다 해서 지금 제넷 옐런이 대놓고서 지금 바람잡이를 하고 있고 예. 자기도 재무장관으로서 완전 고용을 지금 만들어서 진짜로 코로나19를 완전하게 극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자기의 또 포부고 네. 등등의, 사실 뭐 경제학으로 뭐 설명하는 것보다 네. 지금 정치학으로 더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해가 쉬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도 그렇지만 아까 황세훈 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품이 있다면 금리 조정을 통해서 조금씩 터트리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정말 그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어제 또 무슨 우리 금융 안정성이 취약하다. 네, 금융 이게 취약성 굉장히 지수 그건 말씀을 그 정도로 하셨죠. 경고할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지금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금 절대적인 기준이나 혹은 GDP 대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OECD에서 지금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OECD의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90%가 넘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른 국가들, 물론 가계부채의 성질이라는 것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최상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GDP 대비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빚을 가지고 있느냐. 예. 소득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빚이 OECD 국가 중에 지금 넘버 1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이런 것은 결국은 아니 소득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빚이 예. 높고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지금 거의 최상위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 물론 금융 불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산시장, 주식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흘러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기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그런 이제 부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그런 이제 불안을 오히려 더 확대하는 그런 예. 문제점들까지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현재 하는 총재의 기본적인 이제 네.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앵커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한국이 먼저 해야 돼, 미국이 먼저 해야 돼, 그 질문 지금 아니셨나요? 봐서는 한국이 먼저 해야 될 것처럼 이주열 총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주열 총재는 그러면 좀 약간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매파적이죠. 올리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매파적인데 만약에 올리면은 예. 진짜로 올리려면 올해 11월에 올려야 됩니다. 11월. 예.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2개나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대선 앞에 6개월 전에 금리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한계 가정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건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주열 총재도 예전 통계상 관행상으로 보면 말만 하고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통위원 중에 가장 매파인 임지연 의원도 내년 초에 간두입니다. 그러니까 매파가 전혀 없어지기 전에 하려 그러면 11월 달에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당위성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경기 회복이 미국보다 빨라요. 그리고 고용시장도 안정되는데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자산 버블이라든가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 금리로 억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장기 금리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기준금리를 지금 움직여야지만 지금 우리 황세현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부채라든가 버블들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올린다면 우리가 먼저 올리는데 야, 이 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요. 예. 항공모함이 180도 이렇게 도는 거랑 똑같거든요. 한 번에 확 못 돕니다. 서서히 돌아야 되는데 그 서서히 도는 데의 연료는 경제 지표인데 지표가 잘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올린다면 11월, 올린다면 그거 11월? 지나가면 못 올린다. 그리고 올려야 한다. 올려야 그건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제 건가요? 지표가 지금처럼 좋게 받쳐주면. 예.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서 가능성이 뭐 50% 미만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런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으로 바라보시는 정치공학적으로. 게 좀 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황세현 연구원님,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은 그런 입장이긴 한데 뭐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지금 마구마구 쏟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정부는 여전히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반대로 한국은행은 유동성이 지금도 이미 유동성이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 이 양자간 약간의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앞서도 최 고문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부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자금을 풀어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숫자들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정부에서는 더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은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한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이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은 조금 더 그런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양자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네요, 지금. 지금 이미 발생하고 네.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얼마만큼 그런 이제 독립성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그런 한국은행의 본연의 그런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접근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도 금리 결정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그렇다는데 뭐 파월 의장은 내년 연임이 급해서 정부와 좀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주열 하는 총재는 연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못 하잖아요. 끝나죠. 그러니까 소신껏 할까요? 뭐 소신껏 할 수 있는 그 룸은 더 많아져서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뭐 미국과 중국이 경제 회복을 좀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먼저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했을 때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이번 대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제하리라 보는데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연준 의장이 최대 리스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연준 리스크예요? 의장이 퇴임하면서는요. 테이퍼링 확 하고 가는 게 전통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제넷 옐런도 테이퍼링 쫙 하고 지금 네. 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계속 이주열 총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비정상이 돼 있는 부분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을 예. 공사석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금리가 제대로 된 금리, 그러니까 작동될 수 있는 금리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했을 때 증시의 양대 시장의 증시의 최대의 리스크, 뭐 연준 의장, 네.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뭐 우리들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준이 또 최대 리스크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 통화정책 자본시장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황세훈 상명대 개원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